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어제 국내장과 그리고 미국장 초반에 영향을 줬는데요. 다만 이것은 장기적인 이야기라 시장은 우선 바로 눈앞에 닥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로 눈을 돌렸습니다. 약세권에서 시작했던 뉴욕장, 일단 실적 기대 이슈로 오르며 끝이 났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은 내일 새벽에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함께 정리해서 관련한 내용 전달 드릴 거고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받아든 상황이고 각 산업별로 기대 요소와 우려 요소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쿡 이사 해임 이슈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간밤 비교적 견고하게 버텨주는 흐름이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 막판까지 이 탄력도를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0.4%대의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트루스 소셜 계정에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겠다라는 포스트를 올렸죠. 쿡 이사는 일단 즉각적으로 반발에 나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소송까지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있는 연준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임기가 14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런 해임 시도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은 강화되는 한편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는 높아진 상황이죠. 이에 따라 2년물 금리가 하락한 반면 30년물 금리는 현재 3bp대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4.9%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간밤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커졌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 역시 지수의 상방을 어느 정도는 제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는 웃돌았습니다만 전월 대비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실직자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부분이 서베이에 반영이 되면서 약간 이 지수를 끌어내렸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이렇게 막판에 탄력이 붙었던 것은 이제 내일로 다가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이겠죠. 투자자들은 AI 주들의 랠리, 기술주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털에 근본한 추가적인 시장 강세에 조금 더 베팅하고 있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 쿡 이사의 해임 이슈, 금융시장의 향후 반응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반세기 전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노무라 증권의 의견입니다. 1972년이었죠. 당시에 재선을 노리던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스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11월쯤 일어났던 일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금융시장 반응이 어땠는가? 1월 중순까지는 즉각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973년 1월에 다우지수가 고점을 찍은 이후 1년 만에 무려 19%나 폭락하는 흐름으로 결국에는 전개가 됐고요. 그와 함께 맞물려서 나타났던 반응이 통화 가치의 폭락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대선 이듬해 1월부터 7월까지 반년 만에 무려 18%나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런 한편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1972년 11월부터 73년 8월까지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130bp나 상승하면서 한때 7.6% 선에 육박하는 흐름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도 이러한 흐름이 좀 반복될 것인가? 일단 노무라의 크레이그 찬 전략가,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만약 커진다면 달러 약세 위험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달러 가치는 올 들어서 누적 10%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이미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 주식시장 하락 그리고 국채금리의 급등이 함께 맞물
맞물려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일단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해임 시도가 성공할지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의 종목과 섹터별 움직임 조금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일단 테슬라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베어드 측에서는 중립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전일 종가 대비 8% 낮은 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신중한 월가 IB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국내에서 사이버 트럭이 출시된다라는 점 그리고 FSD의 호주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런 기대 요인들에 의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미국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되고요. 그러면 이 시간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일단 실적 예상치 매출액은 53.2%의 점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몇 분기 연속해서 1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 왔던 터라 그에 비해서는 물론 둔화된 수준입니다만 그래도 50% 이상의 성장률은 상당히 높은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60억 2천만 달러가 예상됩니다. 그로스 마진의 경우에는 72.1%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자, 그런데 이번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지출이 계속되고 있는 탓에 아무래도 수요는 견고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만 핵심 변수는 중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중 수출 재개를 허용해 준 상황이죠. 다만 문제는 중국향 수출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헌납하게 됐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정작 수출 재개가 허용되자 이제는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라면서 자국 기업들의 규제를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느냐가 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데 작용할 거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AMD의 주가가 2%대 강세로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트로이스트 측에서 엔비디아의 대안으로 주목을 하면서 목표가를 213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애플의 주가 장중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대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만 장중에 아이폰 17의 공개 일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9월 9일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 언론들을 대상으로 보냈고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1% 가까운 플러스권으로 되돌림이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국 수력 원자력과의 SMR 상용화 MOU 체결 소식을 소화하면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까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목해볼 만한 섹터와 테마들 그리고 특징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점검을 해보시죠.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간밤 아주 빛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후기 임상 결과가 전해졌는데 비만 혹은 과체중인 제2형 당뇨병 환자들 72주간 투약을 한 결과 체중이 최대 10.5% 감소됐다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노보노디스크가 발표했던 10.4%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서 나간 수치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경구용 비만약 시장에서 일라이릴리가 승기를 쥐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낙관론이 강화되면서 릴리의 주가는 5.9% 급등을 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노보노디스크 경쟁 약화 우려 속에서 1.8%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방산주들 역시도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다 함께 나타냈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지분 매입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밤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대상이 방산업체들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정확한 이 특정 기업의
명칭을 언급했는데 로키드 마틴은 현재 90% 이상의 매출이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산하기관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키드 마틴과 보잉, GE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들의 주가가 일단은 상승으로 반응했다는 점도 체크가 가능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으로는 오늘 몽고DB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사가 AR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의 이 데이터베이스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주 양호한 이 깜짝 실적을 발표해줬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20%대의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략 지금부터 세워보시죠. 일정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포트의 중심 잡기가 참 어려운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장은 소강 국면이었는데요. 양 지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코스피는 1% 정도 하락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0.4%의 상승이었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11개 분야 MOU 관련한 소식이 있었죠. 다만 정상회담 연관 섹터들은 어제 세론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차익 실현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HD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등의 조선주 내려갔고요. 대한항공,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경협 쪽에 좋은 사람들 등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다만 그 가운데서도 괜찮은 이슈를 안고 있었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비거마린과 MRO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 MOU 관련해서 MRO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았었는데 갑작스러운 삼성중공업의 활약 이슈로 인해서 어제 이쪽 주가가 좋았고요.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업체죠. SNCS가 MRO 관련한 특허 이력이 부각되면서 어제 덩달아 같이 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알래스카 이슈로 인해서는 하이스틸, 넥스틸 관련한 종목들만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예상치 못했던 만년필 이슈로 인해서 모나미가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발적인 이벤트성 이슈일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시장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일정에 맞춰 어느 정도 세론이 있었고요. 미국의 금리 방향에 대한 경계감도 짙었죠. 앞으로 살펴봐야 될 물가 데이터 등이 줄줄이 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어제 국무회의 통과됐습니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일단은 시행령이어서 제외되긴 했는데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진 10억 원으로 유지된다라는 언론 보도로 인해서 이에 대한 실망감도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는 코스피 쪽에서 빠짐이 나타났지만 코스닥은 선전했죠. 이번 주 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바이오와 로봇의 강세로 인해서 8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코스닥입니다. 0.4% 상승이었죠. 제약바이오, 어찌됐건 금리를 낮춰가는 쪽으로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기는 하나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금리는 낮아지겠지에 대한 기대가 작용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른 섹터들 대비 조금 소외됐었다라는 점도 부각된 제약바이오입니다. 비만의 키워드, 오가노이드 키워드가 살아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제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비교적 코스닥 시장에서 선전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조금은 작은 중소형 제약사들의 선전이 더더욱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젠백스 같은 종목들이 되겠죠. 어제도 헬릭스미스 등의 종목들, 코아스텐 캐몸 이런 종목들 강세였고요. 시간 외에서는 리가켄바이오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소폭 오르며 마무리가 됐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주주 공고문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전 상장을 준비하긴 하겠다라는 답이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혹은 주주들이 요청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이해해달라라는 회사 측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네요. 무튼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나 앵커가 브리핑해줬던 분야죠. 게임. 중국에서 외국산 7종에 대한 외자판호 발급이 있었어요. 시프트업 등이 강세였고요.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만남을 주선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죠. 그에 좀 호응한 걸까요? 카지노와 호텔 종목들 어제 강세 흐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쓴 카드 매출액이 꽤나 컸다라는 보도들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어제 시장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 이벤트들 정리해봤고요. 이 가운데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섹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제약바이오와 로봇의 시세는 계속 이어질 것인가를 봐야겠죠. 어제 프리마켓에서는 로봇이 좀 쉬어가는 듯한 분위기였으나 이내 결국 개장 이후에 로봇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내용에서 조금씩 더 수정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시기 로봇도 성장주라 수혜 모멘텀이 있고 정부의 입장, 그리고 어제 나온 것은 이 내용에 좀 더 반응을 했겠죠. 어제 저희 분위기 파악판에서 이런 노란봉투법 이슈 이후에 현대차의 파업 찬성에 대한 표가 많았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자동화 설비, 로봇의 생산 투입 이런 얘기가 자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차 그룹이 그 중심에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뉴스가 어제 또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자동화 시설,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물류 로봇 이런 쪽으로 관심도가 올라갔었죠. 현대차 그룹 관련한 로봇주들 체크해서 클로봇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어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이즈의 로봇주들이 시세를 냈습니다. SP 시스템스의 연일 급등이 이어지고요. 푸른기술, 원익홀딩스, 나우로보틱스,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은 더 강하게 시세를 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과 함께 이슈가 발맞춰지고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 쪽이죠. 최신 로봇칩 모듈 제슨 AGX 공개한 것이 결국 로봇 시장의 대중화에 좀 더 이바지할 거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슈들이 맞물려서 이번 주 로봇주들이 좀 들끓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겪었다시피 테마성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세 속에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JP모건에서는 노란봉투법 관련해 의견을 냈는데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로 인해서 한국의 자동차 그리고 조선, 물류업은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노무 리스크가 부각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자동화율이 높은 에너지나 화학 업종은 파업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결국 이쪽도 물류 파업이 나오게 된다면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결국 자동화율이 높은 곳은 양호하다라는 측면, 일정 부분 대비가 된다라는 거겠죠.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은 자동화에 대한 욕구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은행이나 헬스케어, 방산, 화장품, 전력기기 쪽은 방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자동화 대응이 잘 되어 있고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원만하다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미국에서도 일부 같은 패턴의 종목들이 비교적 선전을 했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노란봉투법 이슈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국내가 이 내용과 함께 연결돼서 국내에서도 오늘 관련 기업들이 조금은 더 관심을 유지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로봇의 시간이 이번 주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어제 그리고 밤사이 미국, 또 앞으로도 한 번씩 계속 자극이 될 연준의 위기에 대해서 앞서 체린 앵커도 자세히 브리핑을 해주셨었죠. 트럼프가 리사쿡 연준 이사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1913년 연준 설립 이래 전례 없는 조치였죠. 그 이유는 허위 모기지 신청 의혹이었습니다. 의혹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유죄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피소된 상황도 아니죠. 그런데 일단은 그 의혹으로 이사의 전격 해임을 했다라는 측에서 여러
반발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또 금융시장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는 거죠. 어찌됐건 트럼프는 원하는 바를 달성해 나가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 이사회 7명 중에 트럼프 임명자가 이번 사태까지 반영을 시켰을 때는 4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 임기 때 미셸 보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리고 지금 스티븐 마이런 지명 상태이고요. 이번에 리스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교체할 경우에는 결국엔 연준 이사의 다수를 장악하게 되는 거겠죠. 내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트럼프가 FOMC마저도 쥐고 흔들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외환 시장에 대한 신뢰 훼손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다라고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 분명히 시장 속의 하나의 불안으로 남겨지겠죠. 자, 이러한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에도 뉴욕장은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3가지 종목과 3가지 산업을 넣어봤는데요. 엔비디아가 강했죠. AI 거품론을 털어내게 될 것인가, 내일 나올 실적이 AI 진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AI 진영의 거센 매도는 멈춰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는 야곱야곱 기대치로 올라가고 있죠.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중국 시장의 판매 불확실성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는 일라이릴리입니다. 6%의 상승. 경구 GLP-1 제제 오포글림론의 임상 3상이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경구 쪽으로 봤을 때는 국내 일동제약 그리고 D&D 파마텍이 있을 거고요. 일라이릴리 관련주로 보면 펩트론과 올릭스 정도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테슬라도 1.6% 정도 올랐는데요. 한국의 사이버 트럭 출시가 고시라는 점, 테슬라 FSD 호주 출시도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징 업종으로는 방산입니다. 앞서 체린 앵커 말씀 주셨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방산업체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한국이 이 보잉 항공기를 100대 이상 구매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관련한 부품사들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보잉도 보잉이고요. RTX, 노스럽 그루만, 로켓랩 이런 종목들 같이 갔네요. 그리고 원자력과 전력단의 종목들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미국 에너지부가 원자력 에너지가 미국 전력망의 신뢰 토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AI 시대라는 것에서 원전과 전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라늄 관련한 기업부터 해서 원자력, 전력 기업들이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테마단에서는 양자 쪽의 분위기가 괜찮았네요. 하나씩 여기에서 연결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라이릴리 쪽이요.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기존 주사제 한계에 직면한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사들은 계속해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부작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시장의 대중화를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경구용에 대한 관심도가 줄었었다가 다시 한번 그 관심을 일라이릴리가 살려주네요. 일라이릴리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에 긍정적인 평가가 전달되면서 경구용 중심의 재편이 또 나올 것인지 궁금하네요. D&D 파마텍, 삼천당제약, 일동제약, 경구용 관련한 기업들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참고용으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만 쪽 얘기였고요. 테슬라요. 1.6% 테슬라의 상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또 테슬라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쏟아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년까지 100만 대 테슬라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키워드 일단은 한번 기억하겠고요. 오늘따라 눈에 띄는 건 ESS도 있네요. 테슬라가 ESS 시스템 메가팩을 탑재하는 배터리
한국에 주문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ESS의 배터리를 한국에 주문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중국 제품을 썼었는데 이제 미국 내에서 관세 이슈가 있어서 중국 제품들의 가격이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품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등장하고 있죠. 국내 3사 모두 각형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으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7월에 6조 정도의 ESS 관련한 수주 공시를 냈죠. 고객사를 뚜렷이 밝히진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테슬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FP 파우치 배터리 미국 미시간주에서 생산 중이기도 하고요. 삼성 SDI도 LFP 마더 팩토리를 건설한 상황에서 LFP 셀 검증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업체가 꼽히는데 이번에는 시장에서 아마 테슬라 입장에서는 LG 엔솔에게 또 수주를 주는 것보단 단일 협력사보다는 협력사를 더 늘리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삼성 SDI의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2차 전지 진영에서 지금 돌파구가 돼주고 있는 건 ESS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ESS 관련주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ESS 소재에서 양극재 업체들, 음극재 업체들, 전해액, 첨가제 업체들 이렇게 넣어봤고요. 분리막, 동바 그리고 알바까지 넣어봤습니다. 장비 업체로 PNT 등이 들어갈 수 있고요. 서진 시스템, G2파워, 민테크, 전력기기 여기도 포함이 되네요. 부품과 모듈팩 쪽에서는 신성 ST, 한중 NCS, 유니테크노,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업체들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ESS 밸류체인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욕장의 기업들 내에서 소식들 같이 국내로 연결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시장이 로봇도 그렇고요. 최근에 오가노이드 가는 쪽도 그렇고요. 어제 모나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조금 새롭거나 참신한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참신함도 언제까지 영원히 참신하진 않죠. 그래서 착실하게 따박따박 스토리를 찾아가는 섹터들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은 나갔다 돌아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착실함의 대명사들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선. 일단 어제 삼성중공업의 미국 업체와의 MOU 이슈 있었죠. 그리고 새벽에 소식 나왔죠.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조선서 방문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출 모멘텀이 높은 상황이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팀이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결선 진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기대치가 좀 올라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조선에 대한 스토리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노란 봉투법으로 인해서 노무 리스크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신보다는 착실 섹터 1번 K조선 넣어봤고요. 2번으로는 원전입니다.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전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었죠. 미국의 조선을 위대하게가 마스가인데 미국의 원전을 위대하게 마아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스가와 마아가에서 한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미국이라는 점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거겠죠.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등에서 미국과 협력 MOU를 어제 맺었죠. S에너지, 아마존 웹서비스, 페르미 아메리카 등과입니다. 그리고 원전 불공정 합의에 대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 좀 개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일부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선과 원전의 스토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력 이야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미국 내에 대형 전력 변압기 공장들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이 거의 탑 수준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일부 기업들 혹은 유럽이나 일본 기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들의 캐파는 한국 업체들 캐파 대비해서는 규모 자체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노후된 전력망 교체 스토리 거기에 AI발 전력의 필요성이
더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로 인해 관세가 불편해졌죠. 미국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고 진입장벽이 꽤 높다는 변압기 쪽, 초고형 변압기 쪽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이 더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스토리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몰랐던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하진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몇 번씩 N자 파동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착실한 섹터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속 여러 뉴스들 들여다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넘어가 보시죠.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중립 이상으로 볼 시각이 많죠. 뉴욕장이 연준의 독립성 훼손 이슈로 인해서 흔들렸으나 그래도 반등하며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국내 기업,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 이슈에 초점이 맞췄다라는 점에서요. 엔비디아, 테슬라, 일라이릴리 등이 올라줬죠. 애플의 신제품의 이슈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참 궁금해지네요. 언제나 엔비디아는 기대 그 이상을 내줘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안고 있죠. 그리고 AI와 반도체, 한국 증시에 꽤 큰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엔비디아 실적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일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 기대 그 이상이 나올지 아니면 젠슨 왕이 또 다른 무언가의 기대 요소를 만들어 줄지요. 반도체, 로봇 등등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변수는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슈 측면에서는 섹터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관심이 여전히 높죠. 알테오젠, 리가캠 등의 시간 외 뉴스도 있었고요. 일라이릴리의 강세, 경구용 비만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죠. 그리고 오가노이드 이슈가 계속 요즘 부각되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토모큐브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간에는 김경준 부장님, 함정남 차장님, 토모큐브 계속적으로 말씀 주셨던 바가 있었죠. 김경준 부장님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시고 나서 한 215% 올라와 있는 토모큐브입니다. 어제장에도 또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어느덧 4만 원에 육박했네요. 10,000원 되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5만 원의 목표가를 외쳤는데 어느덧 4만 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합니다. 함정남 차장님도 2주 전부터 토모큐브 계속적으로 체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오십니다. 잠시 후에 토모큐브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노란봉투법. 기대와 부담. 기대에는 노란봉투법 이슈로 인해서 각종 자동화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게 된다면 로봇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주에 강했던 거고요. 조선 자동차 물류 등에서는 아무래도 노무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와 부담이 어떻게 엇갈리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다만 조선 같은 경우는 이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기대치를 떨치기가 참 어렵네요. 조선 원전 전력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내 원전과 전력은 강세였습니다. ESS 테슬라의 발주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제약바이오 왜 자꾸 시장에서 관심을 두는 걸까 고민해봤는데 관세 이슈에서도 조금 한 발 떨어져 있고 노란봉투법 지금 시장에 꽤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바이오는 한 발 떨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개별 모멘텀에 집중하면 되는 무풍지대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빅컷은 아니더라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아직 높은 상황이고요. 노란봉투법에서도 상대적으로 노사 갈등이 적기 때문에 수혜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바와 셀트 등의 실적 좋게 내놓는 기업들과 비만 당뇨 쪽 뉴스가 하루는 릴리, 하루는 노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알보리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등등의 종목들에서 중소형 종목단까지 시장에 관심이 번지고 있죠. 어제 김태성 본부장님 셀비온 등의 종목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ABL바이오도 BBB 셔틀과 근육 관련해서 근감소증에 조금
도움이 되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이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시장은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학회 일정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관련한 뭔가 기술 이전 소식이 있을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알테오제는 지금 머크, 산도즈, 다이치상큐,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기업들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이런 것이 어떻게 따박따박 수령되는가, 그리고 추가적인 임상이나 뭐 약물 개발에 관련해서 모멘텀이 더해지는가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ABL은 사노피, 리가켐은 오노, 얀센 등이 같이 연결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련 기업들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투자자시라면 내용을 더 업데이트해 나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정말 굵직한 일정이 오늘은 조금 쉬어가네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6시 30분 프로야구 집중하셔도 되고요. 이제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새벽에 저희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등 또 소화할 내용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오늘은 좀 편안하게 보내시면서 저희와 함께 내일 일정도 같이 받아보시죠. 자, 시장의 흐름들 들여다봤고요. 섹터 뉴스 가보겠습니다. 미나이커 오늘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은 원전주 준비해봤습니다. 원전주는 상반기부터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 그리고 그동안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참 인생 힘들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들죠. 원전주들은 왜 이렇게 많은 굴곡을 겪는 것일까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심청전보다 원전전이라고 달아봤는데요. 최근에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등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채 결국 불씨는 또 꺼지는 듯한 모습을 기록했죠. 그나마 BHI만 어제 빨간불을 켜냈는데 그마저도 LNG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것이었고 나머지 관련 종목들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모두 다 급락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냉랭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일까?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과연 긍정적인 신호일지 우리가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가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원전 롤러코스터, 최근에 이슈가 나오면서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휙휙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쥐고 흔들었었던 최근 이슈들을 요약 정리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많이들 이제 체감하셨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 계약 이슈가 있었죠. 이게 바로 그동안 뜨겁게 달아올랐었던 원전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나마 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의 조인트 벤처 협의 소식이 들려왔고 되돌림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그 되돌림 시도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메리츠 증권에서는 1년 이상 장기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때문에 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 벤처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모멘텀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제2의 마스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며 다시금 원전주를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아마존 웹서비스, 엑스에너지가 SMR과 관련되어 있는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다만 여기서 살짝 아쉬운 점은 구체적인 발주 또는 조건에 대한 제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고 현재로서는 단기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들의 주가가 빠졌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한국과 미국은 이 원전과 관련해서 우라늄 농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밝혀진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논의 내용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자면 지금 미국의 이 SMR 대형 원전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해야겠지만 실적과 발주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나오거나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뉴스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시각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보고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이벤트 한 가지 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10월 말 경주에서 진행이 될 에이펙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라는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이 경주 에이펙에서 에너지와 관련돼서 새로운 이슈가 불거질지 또 한번 에너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들지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지금까지 이슈 살펴봤고요. 이제 증권가의 시각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증권가는 대체적으로 시각을 한쪽으로 좀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원전을 포함해서 에너지 패권 회복에 나서기 위해서 에너지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큰 맥락을 잘 살피면서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점이 이 증권가의 컨센서스입니다. 자유진영 최대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력하고 협업하는 것은 결국에 시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원전주를 놓아주기에는 이르다라는 시각이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합작사 설립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아직 꺼지지 않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KB증권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높은 변동성 구간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흔들림 없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주목해야 하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원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투자자들의 마음일 텐데요. 증권가의 컨센서스는 어쨌든 긍정적인 쪽으로 수렴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논란이 있은 이후에 나온 증권가의 이 리포트를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리포트의 제목들인데요. 우선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원전 르네상스는 없다면서 노골적으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했고 나머지 KB증권부터 메리츠증권까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증권에서는 크게 봤을 때 큰 그림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오히려 조정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건설주, 특히나 원전과 어떠한 접점을 갖고 있는 건설주들을 짚으면서 위기이자 기회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원전은 숫자보다 기대감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흔들리고 숫자가 어떻게 등락을 오고 가는지 그를 살피기보다는 기대감의 영역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고 대신증권에서는 K원전과 관련해서 북미 진출 시나리오와 주식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Another V라면서 또 한 번의 V자 반등이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기적인 이슈라든지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투자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20일 이후에 이렇게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씩 다 읽어보고 조금 참고해보면 좋을 만한 리포트들을 따로 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약간은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부터 살펴볼 텐데 굉장히 노골적이죠. 르네상스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르네상스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이제 1차 원전 르네상스 시작 지점이 2008년부터 2024년까지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글로벌 원전 전력 생산량은 2.5%에 그쳤고 동기간 동안 중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원전 전력 생산량은 오히려 11% 감소했다는 점을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대비 원전 펀더멘탈은 더 악화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원전 르네상스를 외치고 있지만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관점이었고요. 또 재생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가 대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원가에 대한 부담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2035년까지 블룸버그에서는 미국의 원전 용량이 9기가와트시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그를 좀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때 대부분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하는 사례일 것이기 때문에 신규 시장 개방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라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일부 프로젝트 건설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저히 낮은 경제성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관점을 주고 있었고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원전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재생에너지가 우선될 것이다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좀 회의적인 시각도 함께 반영하면서 전략을 세워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의 긍정적인 시각 살펴볼 텐데 미국의 원전 시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지금 미국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기술적으로 우위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존재감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설계 모델인 AP1000과 관련해서 지금 6개 중에 4개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중국에서 있는 이 4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존재감, 미국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건데요. 지금 패권 경쟁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반사수혜가 상당히 높다라는 메리트를 짚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고 있는 원전 르네상스를 위한 필수 조건은 미국 주도형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부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고요. 전략적으로 본다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결국에 수출 가능 여부보다 글로벌 원전 수요 본격 진입 시점을 살펴보는 것과 한국 원전 역량 보유 이력을 주목하면서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표 종목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종목별 돋보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이 아직 유망하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있을까?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현대건설을 최선우주로 보고 있었고요. 건설주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키움증권도 현대건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전기술,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이쪽을 유망하게 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한 줄 요약을 해본다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홀텍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가장 큰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체코 등 한수원과의 원전 사업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만큼 건설주들 이렇게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모두 다 긍정적인 시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과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수원의 합작사가 미국에 진출할 시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것이라는 관점이었는데요. APC 1000에 이어서 APR 1400까지 함께 합산을 한다면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반영이 되기 전까지를 살펴보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이슈가 터진다면 실적 추가 상향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봤으니까요. 관련해서 어떠한 시각이 유효할지도 저희가 꾸준히 추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에서도 힌트 얻어보시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나온 긍정적인 시그널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느낌도 받으실 텐데요. 8월 25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왔었습니다. 외국인들은 163만 주 넘게 매수를 했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63만 주 넘게 매수하는 모습이었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외국인들 전일장에서 154만 주 넘게 팔았고 기관 투자자들도 61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매수한 것의 대부분을 거의 다 팔아치운 건데 이건 어떤 시그널일지 그리고 원전주들을 지금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일시적인 흔들림일지 수급적인 요인도 살펴보셔야겠고요.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서 19일까지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잠깐 19일에 꺾였다가 20일에 다시금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급적인 부담 요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저희 방송 통해서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들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과연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네, 시장에 대한 그리고 앞서 브리핑했던 내용들에 대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지수로 봤을 때는 막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만 섹터 순환은 계속 돌고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 이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유무 이슈, 정책 이슈, 소화할 내용이 많습니다. 시장의 지금 제일 중요한 관전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증시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생각보다도 좁은 박스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도 꾸역꾸역 가고자 하는 의지가 지수 안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안에서 이제 시장의 뷰를 이제 찾고 듣다 보면 굉장히 시장은 좁은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좁은 대비해서 시장의 전망은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다는 사람과 그 다음에 큰 벼락을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뷰들이 시장에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늘 이렇게 짧은 이슈 안에서 어떤 뷰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시간을 갖고 제가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기본적인 뷰를, 제 개인적인 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국은 어쨌든 최고치 영역에 있습니다. 먼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글로벌 증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뭐 고용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가 기본적으로 가격 전이가 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고용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이슈였다. 그것이 시장에 그대로 면밀하게 나타났다. 절대적인 실업률에 대한 매크로만 본다면 엄청난 위기 상황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죠. 그래서 그것을 오픈한 실질적인 고용으로만 본다면 지금은 불편한 것이 맞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단은 핑계가 있죠. 뭐냐? 트럼프의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고용 플러스 알파에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고용만 본다면 조금 불편한 것은 맞다. 두 번째, 물가로 가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가격 전이를 바로 시켰을 때 제품이 안 팔릴 수 있고 나중에 안 팔렸기 때문에 가격을 다시 낮추기에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 전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매크로 지표에 아주 미세하게 나타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이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증시가 한번 조정도 주었었고 그 정도 시간차를 둔 서서히 반영되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금 단가라고 한다면 500원 올려야 되는데 100원씩 10달 동안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의 결과물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물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기업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겠지만 기업의 이익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드라이버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사실은 이런 관세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 요인이 우리나라도 3,500억 달러죠. 유럽도 6천억 달러죠. 일본도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로 해석할 수 있는 요인 플러스 알파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환경, 상대적으로 미국만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플러스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맞물려서 달러가 급하게 약세가 될 뻔했는데 미국이 직접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막아낸,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러가 급진적으로 약세가 되는 것을
적당한 수준으로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막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달러 약세가 되는 것이 우리 시장에 유리하긴 한데 그 또한 변동성이 너무 크다면 실질적으로는 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달러는 느린 속도로 가는 연착륙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되게 치고 가서 여기서 다시 1,500원의 노이즈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금리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뭐 언급되고 있는 것이 3번의 금리 인하까지도 뭐 기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또한 저는 과잉 반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2번만 해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금리의 방향성은 하방이다라는 것. 만약에 9월의 금리, 이제 오늘 새벽에는 다시 또 90%까지 찍었죠. 네.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9월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으면 시장은 충격파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 이후에 있을 내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교체된 이후에 결국은 비둘기파적인 연준 의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데 시장은 또 하나의 방향성을 잡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9월에 금리 인하가 안 된다 하거나 또는 조금 더 매파적인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 의장 스탠스에서 매파적인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내년에는 연준 의장 바뀔 텐데 뭐 결국은 금리 인하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결론 지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가 되지 않다더라도 결국은 연준 의장이 바뀐다는 것에서 금리 인하의 방향성으로 시장은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게 막을 것은 결국 인플레 지표일 텐데 인플레 지표, 즉 그 소비 지표, 이쪽 물가 지표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 예상할 수 있다는 수준이 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정한 시간차를 둔 약간의 수준의 물가 인상이 나타난다 하는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물가 데이터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수는 조정을 줄 때마다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를 바라본 초점이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방향이 하방이고 그다음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재정 투자를 위한 볼륨업도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그리고 재정 투자가 동시 사이클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주가 하방 배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러면 보고 있는 뷰는 물가가 급격한 발작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유가, 가장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는 것이 유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뿌렸을 때 코로나 때 돈을 뿌렸을 때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화 가격이 올랐었던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치솟음으로써 사실 물가가 오른 영향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에 대한 컨트롤을 매우 예의주시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관세 협상에서 중국 안 건드리고 있잖아요. 중국과 싸우기 시작하면은 진짜 물가가 오를 수 있거든요. 물가에 대한 통제 전략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물가가 급발작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의 행태를 본다라고 한다면 물가가 급발작을 할 상품 가격이 급발작을 할 확률은 또한 낮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가 지표만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은 저는 굉장히 심한 비관론도 있고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거 제가 다 찾아보고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을 비하하는 것 절대로 아닌데 여러분 비관론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저는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너무 겁먹기보다는 물가지표의 안테나는 매우 예의주시하자. 당연히 물가지표가 금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은 아직은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이 지금 증시가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 뚫고 증시가 안 밀리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CPI 데이터, PPI 데이터가 나란히 이틀 간격으로 나왔을 때부터 관련한 얘기를 계속 해주셨던 바가 있었죠. 시장에 대해서 지나친 비관론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함 차장님의 시각 피력인 거고요. 추후 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정말 갑작스러운 물가 발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서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본격적인 섹터 이슈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시간이 부족할까 봐 미리 이 두 종목 AS 좀 하고 가겠습니다. 토모큐브랑 대우건설이에요. 네. 토모큐브는 작년 12월부터 이제 11월에 김경준 부장님, 12월에 함정남 차장님, 그리고 최근에 계속 또 강조를 해주었고 어느덧 상승률이 1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모큐브 보유자를 위한 전략 듣고 싶고 대우건설 지난 시간에 말씀 네. 주셔서 AS 요청해 어제 들어왔어요. 급락이 나왔죠. 자, 일단 토모큐브 뭐 잘 되고 있는데 뭐 AS 할 필요 있겠습니까만은 뭐 이격이 벌어졌다라는 부담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보유자분들은 다 안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과 관련된 제가 그 바이오 섹터에 대한 마지막 버블은 인공지능과 제조와 그 IT와 바이오가 이제 합작하는 시점의 마지막 버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대장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 올라와서 이제는 이탈 매도입니다. 이런 뷰를 드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대우건설이죠. 참 어제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뭐 조방원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제 만났으니까 원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그대로 이제 실망 매물로 나온 한 날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도 몇 종목 빼고는 외국인의 스탠스, 외국인의 수급 스탠스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이쪽에서는 그동안 주도주였거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대감을 갖고 갈 만한 종목들에서는 일제히 매도 출회가 됐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 막판까지 밑꼬리도 달지 못하라는 부분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대우건설을 바라보는 이거 분할 매수 이제 시작해야 될까 하다가 바로 멈췄거든요. 밑꼬리를 못 달았어요. 이거는 내가 모르는 무슨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어제는 내가 모르는 무슨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야. 차라리 조금 하락 브레이크 걸리고 반등할 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지금 뭐 사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매도할 수는 없는 자리고 매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결국 원전 스탠스는 제가 이제는 중장기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전에 대한 뷰는 이제는 원전이 좋다라는 건 다 알았어요. 이제는 수주 기대감을 하나씩 봐야 될 거기 때문에 수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타이밍이 온다면 계속적으로 담아가겠다라는 뷰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은 지금 아직까지는 분할 매수에서는 유효하지만 오늘은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싶습니다. 급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AS를 앞단에 뺐을까요? 다음 섹터가 얼핏 봐도 엄청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과 이야기를 좀 길게 하게 되면 혹시 시간을 쫓겨 못할까 봐 넣어봤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에 대해서 5가지 승부수라는 타이틀을 달아주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네. 지수가 빠지거나 요란할 때 굉장히 예전에는 허약했었어요. 체질이. 그런데 지금은 장 빠질 때도 잘 안 빠지고 특별한 호재 없는데 장이 좋을 땐 먼저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2차 전지라서 지금은 수급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황적으로나 2차 전지에 대한 색깔은 조금 바뀐 것은 일단은 인정해야 되겠구나. 근데 2차 전지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막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엄청난 뭐 성장 랠리라든가 뭐 이런 기대감은 조금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본다면 어떤 내용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에서 구매 보조금을 중단합니다. 9월 30일까지죠. 그럼 10월부터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사면 예전에는 1억짜리 사면
나라가 한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8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되죠. 그러면은 전기차를 교체하거나 또는 살까 말까 했던 사람들은 9월 30일이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막 대기 물량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발표한 다음부터. 그래서 반짝 어떤 판매 증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좋아져서 2차 전지를 사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반짝 판매량 증가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시장에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제 구매 보조금은 중단되지만 첨단 산업 세액 공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라는 점 또한 그래서 한편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죠. 뭐야 어쨌든 그 돈 받으니까 우리는 흑자가 나네라는 뷰와 뭐야 이거 빼면은 적자네라는 뷰가 같이 있는데 이거 빼면 적자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불편한 투심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는 점 또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서의 전기차 부분에 대한 감산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4%, 중국이 38%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한국이 18.4%, 중국이 54%가 넘습니다. 그러면 캐즘이 아니라 한국 배터리만 캐즘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 늘었어요, 글로벌.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 전기차 보면은 이게 이 가격에 되나? 예전에 스마트폰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까지 간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한국이 뭐 중소형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다시 키 맞추기가 맞춰가는 흐름이 모든 산업에서 나왔었거든요.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감산하겠다는 건 시장 점유율이 자기네 원하는 목표치까지 왔으니 정부가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돈도 못 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그만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만한 호재가 또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38%까지 확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지독했었던 중국의 저가 물량에서 이제는 한 템포 내려놓고 근데 중국 정부의 방향은 무엇이냐면요. 자국 산업 보호예요. 자국의 기업의 보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감산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방향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독히 저 바닥에 있었던 투심에서는 조금 한 템포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적 변화는 확실하게 생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의 제 내피셜인데 어쨌든 흑연과 관련돼서 이제 미국의 관세가 부여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이 부분을 공격한다면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라는 것은 미국의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시장 점유율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팔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뭐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 미국이 중국을 앞으로 흑연처럼 조금 플러스 알파로 또 무언가를 해준다면 아직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만 또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호재다라고 기대해 볼 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ESS인데요. ESS는 사실 굉장히 뻔한 건 맞습니다만 뻔하기 때문에 하방에 대해서는 안정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데이터 센터, ESS 진짜 중요해요. 에너지를 잘 보존하고 있다가 이게 하루 정전되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풍력이 됐든 원전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이것과 함께 가는 것이 에너지 산업에 투자가 있었을 땐 무조건 ESS가 함께 가야 되는데 실제로 ESS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마진이 전기차보다
좋습니다. 전기차가 파이가 큰데 마진은 조금 박해요. 마진이 박한 이유는 중국 때문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마진이 앞으로 좋아질 기대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하방을 탄탄하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ESS인데 이것이 마진이 좋다라는 점과 전기차보다는 그리고 앞으로 ESS의 성장은 기본 베이스라서 이치전지가 너무 나쁘다라는 이야기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ESS가 탄탄하게 꼬박꼬박 성장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에서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세 가지 얘기했죠. 구매 보조금 중단으로 단기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 네.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의 스탠스, 그다음에 ESS. 네 번째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입니다. 이 로보택시가 만약에 지금 이제 9월부터 다시 이제 좀 상용화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죠. 로보택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집에 차를 사놓고 있으면 얘가 밤에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우버 역할을 하면서 택시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면 나는 차를 샀는데 택시를 산 이제 이런 효과를 만들게 되는데 이걸로 전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기 위한 신규 구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먼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앞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교체 사이클이 빨리 올 수 있다. 이것을 한다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된다는 기대감은 스마트폰의 교체 사이클이 빨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내연기관 차는 한 20년씩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그렇게 못 하거든요. 로보택시가 현실화된다는 것은 밤에도 차가 움직인다 소리거든요. 계속 차가 다닌다는 소리예요. 로보택시가 현실화됐을 때 그러면은 배터리가 수명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도 맞지만 차량의 교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틀림없이 전기차에는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은 수급입니다. 지금의 시장의 수급적인 상황이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어저께 외국인의 매도가 많았었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두조두에서 매물이 나왔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기저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봤었을 때 어째 이치전지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막 코스피가 밀리는 것 대비 삼성 SDI는 오히려 플러스였죠. 이것과 관련돼서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이 자리에서 더는 매도 공격을 할 수 없다라는 점과 쇼커버링이 이번에도 꼭 그럴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어딨냐면 10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 된다고 쇼커버링 들어오지 않습니다. 3만 원 된다고 쇼커버링 들어오지 않아요. 3만 원이 4만 원 되면 이거 이제 추세 되나 보네 하면서 여기서부터 끌어당겨 올리면서 과거에는 늘 쇼커버링이 나왔거든요. 그런 면과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시장에서 덜 올랐던 종목, 소외됐었던 군에서 그리고 종목이 확산 장세 이런 분위기라고 했었을 때 뭐 최근에 제가 조금 이차전지를 조금 빨리 앞서서 말씀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온 것은 맞지만 수급적인 분위기에서도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니 이제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럴 시장 상황은 아닌 섹터로 바뀌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5가지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해가 있어요. 요셉장님, 2차전지 보지 말라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추천하는 것 같다. 아닙니다. 함정난 사진 갑자기 아니시고요. 저는 올해 정말 몇 달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시각을 조금씩 확장을 시켜주셔서 빌드업을 해주신 거고요. 오늘 그 5가지 포인트를 한 번 더 업황을 둘러보자는 차원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막 로봇도 하고 싶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주도 수급 섹터는 뭐가 될까 이런 것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저희 픽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근육 늘리는 비만 치료, 그러니까 근 감소에 대한 비만 치료 부작용 우려가 꽤 컸는데 그것을 해결할 쪽 어디로 초점 맞추세요? 바이오 종목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코스피가 좋았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도 이제 바이오가 한몫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맨날 바이오는 최근 2달 동안은 종목 장세입니다. 왜 이렇게 종목군을 보세요 했는데 오늘은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꼭 들어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미약품이거든요. 이제는 좀 눈여겨볼 때가 되지 않았나. 원래 과거에 비만 치료제가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 시장에서 진짜 비만 치료제가 테마가 아니라 진짜로 온다면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거는 한미약품이다. 근데 이제 상속과 경영 분쟁과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한미약품과 관련돼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약품은 이제 다음 달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유럽에서 열리는 당뇨병 학회에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6가지 등 비임상 결과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국내 3상 종결 이제 하고 내년의 하반기에는 상업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 이 종목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뷰고요. 자, 이제 2가지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하나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 뭐 HM 뭐 저렇게 숫자로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개념 비만 치료제가 뭐냐면요. 기존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었던 근손실, 살을 빼면 근육도 빠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켜내면서 이거 굉장히 혁신적이죠. 지방만, 살만 뺄 수 있다라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난 6월에 과체중 영장류, 그러니까 살찐 고릴라를 상대로 임상을 했는데 괜찮은 결과가 나왔으니 앞으로 이제는 이제 임상을 진행하겠다라는 정도. 지금까지는 동물 임상만 했다는 겁니다. 2번째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인데요. 이것은 식욕 억제, 그래서 위절제 수술을 능가하는 뭐 이런 비만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비만 치료제랑 비슷한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안전성과 그다음에 다양한 효능에서 입증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마지막 카드로 가고 있는 것은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까지.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다 갖고 있는 것이 한미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주가는 갈 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개를 드는 것이 시장의 상황과 앞으로 기다려 볼 수 있는 다음 달에 있을 기대감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이런 박자가 잘 맞고 있는 타점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금리 인하와 관련한 시장에 대한 관점 포인트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또 ASR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주셨습니다. 함정남 차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